네, 홍삼 광고에 굿나잇이 웬 말입니까? 홍삼 마시면은 잠 못 자는 거 아닙니까? 열기와 에너지. 네. 뭐래도 하고 자야 되죠. 네. 자, 들몰 뭐 하려고? 길가운 운동. 운동. 밤에 잠자기 전 네네, 운동하면 참 잘 오잖아요. 그렇죠. 네, 들몰 운동하고 길가홍삼 드시고 운동하고 주무시고 요게 이제 1년에 딱 10,000박스만 만듭니다. 와. 네, 1년에. 제가 그 숫자 봤습니다. 네. 다 써 있더라고요. 아, 460. 시리얼 넘버 같은 거 다 시리얼 있죠. 넘버. 네. 다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이 받아보시는 그 제품도 몇 번째로 생산된 건지 그냥 막 공장에서 그냥 대충 막 찍어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또 여기서 가격도 원래는 한 20% 정도 할인하면 어떻겠냐. 그래서 네. 무슨 소리냐. 우리가 3%다. 33% 할인해라. 오. 33% 할인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래서 14포가 들어있는 박스가 2주분 정도가 되는데 요거 이제 67,000원. 네, 원래 한 10만 원 하는 건데 말이죠. 네, 그래서 요거 한번 먼저 드셔보시고 네. 역시 다른 홍삼과 다르다. 진세노사이드가 많이 들었다는 느낌 확 오신다면 그때 한번 더 많이 드셔도 되겠고요. 들몰 길가홍삼 여기 링크가 또 저희가 영상 아래 또 있으니까 네.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추석 선물로 좋지 않습니까? 네, 어르신들께. 젊은 분들도 좀 많이 드시니까. 네. 이제 홍삼이 필요하실 우리 박병창 이사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젊은 분께도 좋습니다. 홍삼. 이제 전 먹을 때가 됐죠. 자, 오늘도 미국 시장부터 보고 좀 갈까요? 예, 기술주 위주로 소폭 하락했습니다. 다우는 0.18% 올랐고요. 다우존스 산업지수는 지난번에 8월 초에 폭락할 때도 별로 없었고요. 뭔 일 있었어? 이런 분위기고요. 여전히 계속 좋은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나스닥이 많이 빠졌다가 또 많이 올랐다가 지금 등락을 하고 있는 거고요. 나스닥이 0.85% 하락, S&P 500이 0.32% 하락을 했습니다. S&P 500 기준으로 보면 5,616포인트니까 그리 빠진 그런 부분도 아닙니다. 다만 길주 위주로 좀 등락폭이 심하게 나타나는 것인데 이제 길주에 대해서는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보면 그래요. 우리 이번에 그 BOJ가 금리 인상하기 전부터 길주는 먼저 빠졌습니다. 네. 그리고 길주가 빠지는 전체적으가 빠지기 전에 먼저 엔비디아가 빠졌어요. 엔비디아는 7월 12일부터 빠졌고요. 길주들은 7월 15일부터 빠졌습니다. 네. 그래서 AI 반도체라고 얘기하는 하드웨어 쪽은 좀 고평가 논란이 있는 상황 속에서 좀 하락을 한 거죠. 좀 깊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급반등을 해서 또 원위치를 해냈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 시장이 이제 등락폭이 굉장히 있었던 거고요. 네. 지금 상황에서는 이번 주에 우리나라는 29일이니까 목요일 아침인가요?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이번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이번 주 내내 모든 사람들이 이것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당연히 지수에도 영향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엔비디아 국내 시장을 거래하는 사람들도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영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기대 또는 우려가 동시에 좀 있는데, 기대는 그동안은 계속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점차로 가면 갈수록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우려는 뭐냐? 실적이 안 좋을 거냐? 이런 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시장 기대치가 워낙 높아요. 네. 그래서 완벽하게 나와야 된다. 이런 거예요. 100점 맞던 사람이 요즘 고등학생들이 1등급 맞는데 1등급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하나가 틀리면은 하나라도 틀리면은 2등급 가고 이러잖아요, 요즘에요. 네. 지금 엔비디아가 그런 거예요. 엔비디아가 조금이라도 흠이 있으면 지금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목요일에 발표라고요? 28일이니까 우리나라는 목요일 그렇겠네요. 29일 네. 아침. 목요일. 우리 제가 방송할 때 그때 아마 할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진짜 흠결이 없어야 됩니다. 그럴 수 있을까? 라는 이제 우려를 좀 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 수뇌부들은 알 텐데 지금 그죠? 근데 그래도 결과 나왔겠지 뭐. 미리 근데 사전적으로 얘기는 못 하겠지만. 못 합니다. 네. 못 합니다. 지금 다 멘트 쓰고 있잖아요. 컨퍼런스 콜 멘트 다 쓰고 있는 작성 중이잖아요, 지금. 그럼 그 임원이나 이런 사람들 또 집에 가서 큰일 났다 이번. 그럼 이제 그 아내가 또 막 소문 내고 이러면 이제 큰일 나는 거죠. 그렇죠. 미국은 그러면 안 되고요. 근데 이제 사실 기업인들은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좀 그래서 비판을 많이 받지만 기업인들은 일시적인 실적이나 아니면 이런 내용들 때 노이즈 때문에 주가가 좀 빠졌다 올랐다 하는 것에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래요? 왜냐하면 기업은 계속 이 고잉 컨선
네. 이익이 늘어나는 거. 아. 이런 부분에 생각을 하는 거지. 주가는 오르락내리락 수급에 의해서 그럴 수 있잖아요. 네. 네, 근데 약간 좀 달라요, 그 부분이. 근데 우리나라 왜 비판이냐면은 우리나라 기업에 있는 뭐 CEO는 비롯해서 뭐 대주주들은 그분들께서는 기업의 주가가 어느 정도 올라가고 그리고 주주 환원을 하면서 주주들에게 뭔가 좀 혜택이 되는 이런 부분에 좀 무심하다 그래서 이제 그러는 건데 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무심함이 아니고 기업이 이익을 계속 내면은 결국은 주가는 그쪽을 향해서 간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죠. 네. 뭐 아무튼 엔비디아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지금 있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어제 반도체 쪽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49% 하락을 하면서 빅테크와 반도체가 가장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엔비디아는 강보합종으로 좀 올랐고요. 테슬라 3%, 엔비디아 2.2%, 인텔 1.9%, AMD 3%요 정도 하락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요 하락 폭을 보고 그리고 주가 움직임을 보면은 아무래도 지금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두고 경계 심리가 작용을 했다. 네. 그렇게 정도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핀도더에서 실적 부진을 이유로 한 26에서 28% 하락을 했는데 뭐 테무가 안 좋았다, 이런 실적이 안 좋았다 이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요. 그보다는 중국의 경기 침체 얘기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중국의 경기에 대해서 굉장히 좋지 않게 보는 경향 또는 네. 실제로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요 연관돼서 하나 뉴스를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골드만삭스에서 CNBC를 통해서 보도가 나온 건데요. 내년에 국제유가가 급락하지 않을까라는 전망 보고서를 냈어요. 전망 보고서를 급락할 거라고요? 예, 예. 원자재 가격 급락이면 경기 침체. 예, 그래서 그러네요. 이제 그 이유를 보면요. 골드만삭스에서 중국의 수요 둔화로 브렌트유 기준으로 내년에 $68 배럴당 전망한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이거 왜 어떤 이유에서 이런 얘기를 하냐면 2016년부터 19년까지 중국의 하루 석유 수요가 평균 60만 배럴이라고 합니다. 네. 근데 올해 상반기에 봤더니 하루 평균 20만 배럴로 감소했다는 거예요. 20만 배럴? 예, 엄청나게 감소한 거죠. 이럴 수가 있나? 예, 와. 3분의 1로 줄었다고? 3분의 예, 1이 예. 준 것도 아니고? 예, 예, 그렇게 줄었다라는 거예요. 아, 이거는 저기로 봅니다. 뭐요? 아, 물론 이제 여기 써주신 전기차 예, 부분도 예, 예, 있지만 예. 어쩌면 러시아에서 수입되는 거 이거 카운트 안 되는 거 아닐까요? 예, 예, 그렇게 뭐 저도 그 생각이 러시아에 들긴 하는데. 카운트 예. 안 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겠죠. 네. 근데 이제 이건 이제 수요 그 안에 수요니까요. 이거 매출 그쪽에 수출하는 게 아니고 네, 그러니까. 수요를 계산한 한 거죠. 네. 근데 여하튼간에 그런 요인이 있다 하더라도 상당폭 감소를 지금 하고 있다는 그러네요. 건데 네, 왜 네. 그렇게 감소하냐 봤더니 중국의 전기차 보급 확대로 석유 수요 감소 이런 얘기를 하는데 가장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그 BOA나 오펙도 내년에 석유 수요를 둔화 전망 발표를 했습니다. 왜 그랬냐면 중국의 수요 둔화가 경기 침체, 중국의 경기 침체라는 거예요. 네. 이런 얘기들을 자꾸 하고 나오는 거 보면은 중국의 경기에 대해서는 월가에서는 굉장히 좋지 않게 보고 있다. 이 얘기를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의 위기설은 20년 전에도 있었어요. 10년 전에도 있었고, 네. 그러니까 그게 계속 차고 쌓아져서 가는데, 근데 계속해서 극복했고 그랬기 때문에 중국의 그리고 GDP 성장률을 올해도 5% 목표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뭐 다른 유관 기관에서는 한 4.4에서 4.5 정도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 정도의 성장률을 하는 국가가 위기가 올 수 있느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고금리 상황에서 글로벌 경제가 전체적으로 꺾이는 상황이 되고 그런 상황 속에서 중국이 계속 성장률이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이대로 가다 보면 중국이 위험에 닥치는 순간이 점차로 오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걱정들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요건 이제 부연 설명을 제가 드리는 거고요. 지금 핀도더의 실적 부진 얘기가 좀 나오면서 이런 부진의 이유를 중국의 경기 침체 얘기를 좀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는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를 시사하는 거죠. 뭐냐면 그러면 중국 내수나 중국향에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은 안 좋을 수밖에 없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그런 팁을 좀 줄 수 있는 뉴스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코스피는 어제 0.14% 약보합 정도 수준에서 끝났는데요. 이거는 어제 반도체 쪽이 안 좋았고요. 그런데 이제 2차 전지에서 LG에너솔루션이 어제도 올랐어요. 그래서 한 4일 동안 13% 정도, 14% 정도 올랐어요. 엔소리? 예. 네. 아, 그래요? 예. 그러면서 코스피의 지수 하락을 좀 방어하는 그런 모습을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코스닥은 0.84% 하락을 했는데 코스닥은 요번에 상승은요. LG에너솔루션, 뭐 포스코홀딩스, 뭐 포스코홀딩스 많이 오르진 않았지만 삼성, SDI 거래소에 있는 종목들 위주로 좀 올랐고요. 네. 코스닥에 있는 에코프로나 에코프로비엠이나 뭐 거기 소재들 있잖아요. 네. 이 음극재, 양극재 여기는 그렇게 강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럼 그건 겁니까? 이제 진짜 단순히 종목별 수급상 주가가 움직인 거지. 예. 밸류 체인의 실적이 좋아지는 걸로 시장은 보고 있지 않다. 예,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그 이유를 지금 설명을 좀 드리려고 네네. 하는데 뭐냐면요. 금리 인하가 이제 현실화됐잖아요. 네. 그래서 어제 보면요. 항공, 신재생, 인터넷 이런 주들이 올랐어요. 2차 전지도 올랐고요. 네. 네이버가 지금 3일 동안 꽤 올랐습니다. 한 10% 올랐어요. 네이버도. 정말 오랜만이죠. 네. 이런 것들이 좀 올랐어요. 그리고 어제 항공주도 많이 올랐습니다. 얘네들이 뭐냐면 금리 인상, 고금리의 피해 섹터들이에요. 네. 고금리의 피해 섹터. 얘네들이 좀 올랐고요. 반대로 반도체, 조선, 화장품 등 수출주들이 약세했어요. 이건 지금 환율 영향을 좀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장의 수급이 앞으로 이렇게 될 거다 안 될 거다는 최초에는 모두 다 몰라요. 네. 그리고 이게 일시적일 가능성도 물론 확실히 있고 그렇지만 시장의 수급에서는 일부 변화가 계속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상대적으로 반도체나 뭐 그동안에 좋았던 섹터들이 좀 멈칫멈칫거리고 올랐다가도 힘이 좀 약하고 그리고 밑에 있는 것들은 사실 올랐다고 하지 10% 15% 올랐다고 하지만 많이 오른 건 아니에요. 저 고점에서 보면 항상 밑에서 올라온 거예요. 근데 밑에서 올라오는 거는 조금만 올라도 그 폭이 크죠. 네. 그러니까 요즘 이제 그런 움직임이 좀 나타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내용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시황 얘기하면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게 여기서 추가적으로 시장이 상승을 하려면 추가 모멘텀이 필요한데 그 추가 모멘텀이 기존에 있는 골디라스 국면의 시황과 그리고 AI가 이끌어가는 시장이 계속 될 것이냐 아니면 그들이 멈칫한다면 새로운 어떤 시장이 상승할 동력이 나올 것이냐 요게 지금 갈림길에 있고 그걸 눈치 보고 있는 시장이다 이런 표현을 계속 드리잖아요. 네. 지금 이런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쪽에 항공, 신재생, 인터넷 이런 것들이 계속 약했는데 이들이 올라오면서 그럼 기존의 강세 종목이 꺾이는 그런 구간이 당분간이라도 이어질 거냐 아니면 아주 이건 일시적이야. 뭐 엔비디아 실적 발표하면서 막 신고가라고 그러면 결국은 거기가 갈 거야. 네. 이게 이제 의견이 다를 수 있어요. 근데 보편적으로 보면요, 우리들이 이 생각에 한계가 있어요. 네. 그래서 많은 전문가하고 비전문가하고 다 떠나서 기존의 강세가 이어질 거라는 쪽으로 대부분 봐요. 새로운 걸 뭔지 잘 모르기 때문에 네. 네. 그렇게 많이 봅니다. 그런데 수급상으로는 변화가 생기고 있다는 걸 우리는 직접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을 좀 감지하고 계속 주시를 하고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이게 지난주 목요일부터 이런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지난주 목요일부터. 근데 지난주 목요일 이후에 있었던 가장 빅 이벤트가 뭡니까? 잭소노 미팅이에요. 네. 그러니까 잭소노 미팅에서 금리 인하가 확실시 되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네. 그래서 한 가지 더 팁을 드리면 나 그러면 뭘 사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 네. 그러면 제가 가만히 시장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2022년도에 시장이 폭락했죠. 네. 2022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냐. 미국이 금리를 급격하게 올렸을 때잖아요. 네. 미국이 금리 인상기에 시장이 폭락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때 가장 많이 폭락했던 데들. 가장 많이 폭락했던 섹터, 가장 많이 폭락했던 기업들 있잖아요. 주식들. 네. 네. 걔네들이 이제 금리 인하를 하면은 거꾸로 그렇죠. 그렇죠. 고금리 피해주가 이제 금리 인하 수혜주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 데들 한번 찾아보시면서 수급이 변하나 그것도 하나 체크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근데 이게 되게 그냥 개인 투자자로서의 질문을 한번 드려보자면 예. 이게 지켜봐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예. 지켜보다가 그러면 이게 예. 나의 투자 판단으로 전환되는 시점은 그러면 언제예요? 일반적으로 개인 투자자들은요 수급을 많이 보기 때문에 네. 수급에서 들어오면서 주가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 수급을 보면서 추정하면서 거래를 많이 합니다. 단기적인 거래하는 기관 투자가들도 그렇게 거래를 하고요. 그런데 헤지 펀드들이나 롱텀 자금을 움직이는 자금들은 그렇게 네. 못하잖아요. 그들은 그렇게 못하니까 아주 우리보다 천천히 팔고 천천히 팔 수밖에 없고 네. 우리보다 천천히 살 수밖에 없어요. 나중에 살 수밖에 없어요. 그들은. 그러니까 이게 터닝하면서 일단 개인 투자 입장에서 질문에 답은 됐죠. 네네. 네. 그럼 이제 기관 투자가들은 언제쯤 그렇게 되느냐? 이게
확연히 나타나 지금부터 저점으로부터 한 30% 40% 뜨고 나서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 주가는 많이 올라왔는데 왜 이제서 이렇게 급격하게 사지? 이런 게 많죠. 보면은. 우리 그 2차 전지의 가슴 아프지만 2차 전지 얘기를 또 하면 2차 전지 고평가 논란이 그렇게 많은데 그 2차 전지 계속 올라가는데 기관들이 계속 그걸 사죠. 네. 왜요? 살 수밖에 없어요. 지수 베팅을 해야 되고 BM을 수정해야 되기 때문에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근데 그건 개인 투자하고 좀 상황이 좀 달라요. 네네. 그러니까 보다 개인 투자들의 장점이면서 단점인데 좀 민첩하게 움직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장중 수급을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오늘 컨퍼런스 보드에 8월 소비자 기대 지수가 나오고요. 참 미국은 이제 경기 논란이 있기 때문에 자꾸 이런 걸 봐야 되는 거고요. 또 몇 가지의 그냥 뭐랄까요, 아주 단순하게 지금 생각해야 될 문제만 한번 적어봤습니다. 9월 금리 인하의 폭이 지금 가장 이슈 중에 하나잖아요. 그 결정은 이번 주 금요일 발표될 PCE와 그보다 더 중요한 9월 6일 날 나올 고용 보고서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보고 25bp냐 50bp냐 이제 결정을 할 건데 고용 보고서는 뭐 여기 많은 전문가분들이 나와서 얘기를 주셨죠. 비농업 고용자 수가 10만 명 이하 또는 지난번에 실업률이 4.3% 나왔잖아요. 네. 그게 뭐 4.3 그러니까 4.4, 4.5가 만약에 넘었다. 그러면 안 된다. 네, 그러면 50bp 금리 인하해도 시장은 빠질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우리 이제 지켜보는 거고요. 그리고 당장에 이제 반도체나 빅테크의 주가 이게 이제 지수를 움직이니까 얘들은 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 있어요. 근데 지금 아까 제가 시황 말씀드리면서 어제 시황 말씀드리면서 설명을 드렸지만 반도체 주가를 잘 보세요. 먼저 뭐 텐트럼 뭐 그 엔화 강세 텐트럼 이런 걸 떠나서 그 전에 먼저 반도체 지수가 빠졌다 그랬잖아요. 네. 반도체가 한 30% 정도 빠졌어요. 지수 자체로 보면. 네. 그랬다 급반등하면서 거의 원위치는 안 했지만 똑같이 오지는 않았지만 그 위치가 거의 다 복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는 고평가고 빠졌을 때는 고평가 해소됐어요. 다시 원위치했어요. 그럼 해소되고 고평가는 없어진 건가요?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시 또 이제 고평가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왔으니 이제는 추가 상승을 위한 모멘텀이 확실히 필요한 거거든요. 시장도 그렇지만 이 섹터 자체가 그래요. 그런 가운데 엔비디아 실적 이게 지금 발표를 임박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긴장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실적 및 가이던스 기대가 상당히 높아서 우려의 심리가 작용을 하면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근데 보시면 지금 보고서도 많이 나와요. 매출로 봐서는 YOY로 해서 110% 정도는 증가했을 거다, 네. 성장했을 거다 이런 얘기들을 좀 하고 있는데 시장에서 보니까 그런 걸 얘기하지 않고요. 블랙웰에 네. 지금 호포에서 블랙웰을 가잖아요. 그 호포 때문에 계속 H100 때문에 실적이 계속 좋을 텐데 그건 이제 알았고 네. 그건 알겠고 블랙웰이 지연 얘기 나오는데 지연이 얼마큼 될 거야, 뭐가 문제야라는 게 명확하게 나오고 블랙웰 출시가 언제쯤 될 거라는 게 명확하게 나오냐 안 나오냐, 그러니까 명확성을 되게 중요하게 따지는 것 같아요 이번에.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워딩이나 그리고 코멘트들이 어떤 게 나오는가에 관심이 굉장히 많은데 네. 모르는 거잖아요. 사실 그렇죠. 네. 다들 그냥 추정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지켜보자 이런 얘기들을 좀 하고 있는 건데요. 근데 사실 이걸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저는 뭐 아주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은 좀 듭니다. 만일 세롤이 나오고 좀 빠진다 하더라도 이런 거예요. 블랙웰이라는 제품은 앞으로 나올 거잖아요. 네. 제가 엊그저께도 뭐 지난주에 이 말씀 드렸지만 앞으로 나올 이벤트가 있는 주식의 기업의 주가는 잘 안 빠져요. 빠져도 다시 올라옵니다. 아무것도 없는 애들 있잖아요. 네. 앞으로 나올 게 뭐야? 없는 애. 이게 이제 답이 없는 거고요. 앞으로 기대치가 있는 것들은 그렇게 많이 빠지면 또 매수 심리가 들어오거든요. 네. 그렇게 정도 저는 이해를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국내 시장을 보면은 지금 또 이것도 뭐 어제 시장 설명드리면서 말씀드렸지만 미국의 금리 인하가 기정사실화 됐고 그러니까 달러 약세가 됐잖아요. 달러가 100 어제 제가 차트를 쫙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100 라인까지 왔어요. 근데 원화 강세 흐름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금리 인하와 원화 강세 수혜주 및 피해주의 수급이 차별화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그래서 요걸 하나를 보자는 걸 지금 아까 이 기자님이 질문 주셔서 답변을 드렸고요. 네. 또 하나 뭐냐면 9월 말에 밸류업 지수가 발표됩니다.
9월 말에 드디어 발표가 되거든요. 요 밸류업 지수 발표하면서 4분기에 곧바로 ETF가 동반 출시될 거예요. 네. ETF는 나오면은 뭔지 아시죠? 우리 한때 2차전지 ETF 나오니까 거기에 관련된 정보 다 떴잖아요. 네. 반도체 ETF 나오니까 다 뜨고 그랬잖아요. 소부장 ETF 나오면 거기 있는 게 움직이고. 네. 요번에 밸류업 ETF가 따라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종목들을 선침해하는 그런 수급이 상당히 보여요. 그래서 요런 것들은 왜 관심을 보면서 보자. 그러니까 지금 전체 시장보다는 종목 위주로 거래가 되고 있으니까 그리고 왜 종목 위주로 거래가 되고 있냐면은 불확실하잖아요. 네. 경기에 대해서도 불확실하고 시장에 대해서도 불확실하고 근데 이런 불확실성은 가이드라인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가이드라인이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종목 위주로만 계속 가고 있는 상황인 거고 우리나라 내부적으로는 우리 정책이 결정되지 않은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종목 위주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금리 인하와 원화 강세 있잖아요. 이쪽에 2020년도에 굉장히 피해를 입었던 데에 매수가 들어오는지도 좀 살펴보고 네. 그리고 밸류업 관련된 종목의 선침해가 있는 부분 살펴보고 그런 수급을 보고 좀 시장에 대응을 해야겠지 않겠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1번 뉴스는 전해드렸고요. 애플도 이벤트가 지금 대기되어 있죠. 9월 10일에 아이폰 16 라인업을 발표한다고 합니다. 아이폰 16, 애플워치 10, 10모델, 에어팟 등을 공개하는데 어떤 제품이 나오는지 뭐 봐야겠죠. 일단 뭐 이것도 나와봐야지 아는 거잖아요. 또 실망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제 대만의 부품이나 장비에 지금 발주를 한 걸 보니까 이번에 상당히 기대를 좀 하고 있는 것 같다. 그 정도 지금 보고 있는 거고요. 캐나다 어제 그 테슬라가 이것 때문에 빠졌다 그러는데 저는 뭐 테슬라는 요즘에 뭐 3% 5%는 기본으로 올랐다 내렸다 해요. 그래서 뭐 이것 때문에 아닌 거 시장 빠져서 빠진 것 같은데 캐나다가 중국산 전기차에 100% 관세 부과한다라고 지금 발표가 됐어요. 네. 알루미늄과 철강에는 25%. 지금 이미 유럽연합은 46.3%, 미국은 100% 9월서부터 중국산 전기차에 관세 부과한다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캐나다에 들어오는 중국산 전기차는 중국 메이커가 없답니다. 테슬라예요, 테슬라. 이게 테슬라예요. 네, 그래서 어제 테슬라가 빠졌다 이렇게 설명을 좀 하는데 그러기에는 뭐 3% 빠진 거니까 아주 크게 영향을 받은 거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저는 이 뉴스보다는 알루미늄하고 철강이 있잖아요. 네. 지금 전 세계 철강 산업이 다 안 좋습니다. 중국 때문에. 네. 근데 이 미국이나 유럽연합, 캐나다에서 중국산 철강에 관세를 부과하는 부분이 나타나면 우리나라 철강 기업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이건 상대적으로. 그러네요. 요거는 하나의 뉴스가 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저거 관세율하고 예. 실제 중국산 철강과 한국산 철강의 가격 차 이런 것까지 봐야 되는 건가요? 관세를 매겨도 저 중국 게 더 싸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저도 그 얘기 좀 들어봤고 예,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관세 매겨도 중국에 싸다. 아, 그렇다고 그래요? 그러더라고요. 예. 이럴 때 이제 쿼터 해야 되는데. 옛날에 했는데 그 이제 하지 말자 그랬던 거잖아요. 네. 자유무역 되면서. 일단 뭐 하여튼 예. 중국산 전기차에 관세 예. 많이 좀 때린다. 캐나다. 그리고 네 번째 뉴스는 좀 전에 말씀드린 9월 말에 밸류업 지수 발표가 되는데요. 코리아 밸류업 지수라고 이름이 붙여질 거고요. 그리고 밸류업 상장 지수 펀드 ETF가 따라올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구성 종목의 선침해 수급이 좀 들어올 가능성이 있는데요. 코스피 200 지수와 비슷한 규모로 150개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거 왜 그럴까요? 일본이 밸류업 지수 만들면서 150개로 했어요. 네. 그래서 그 정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구성 종목을 코스피 200이나 또는 그 코스닥도 150이라는 게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 지수가 있는데 코스닥 150은 지금 거의 뭐 의미가 없어졌고 코스피 200은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네. 이걸 이 지수를 선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요 150개는 시가총액만 가지고 하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시가총액이 좀 낮다 하더라도 밸류업 관련되는 우수 기업들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건 수급에 상당히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관심을 갖자 얘기를 좀 하고 있고요. 네. 최근에 또 굉장히 시끄러운 거 하나가 요 합병이지 않습니까? 계열사 간 합병. 네. 두산그룹, SK그룹, 셀트리온. 그런데 두산그룹은 계속 지금 빠꾸 맞고 있고 셀트리온은 이게는 저기 무산됐습니다. 그렇죠. 조청이 무산됐고. 무산됐어요? 네, 셀트리온은 무산됐고요. 3사 합치는 거? 아니요, 두산은 합격됐고 나머지 두 개, 하나로 합친다고 그랬었거든요. 얘네들. 네, 그쵸. 셀트리온.
셀트리온하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제약 이렇게 세 개가 그렇죠. 있어서 합치기로 했었는데.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있었잖아요. 네네. 근데 두 개는 합쳐졌어요. 아, 근데 두 개가 있는데 이거 합치려고 그랬는데 이거 지금 안 되고 있는 아 상황. 거기 잘 안 되고 있고. 예, 예. 제가 알기로는 좀 그렇게 지금 알고 있는데요. 그때 네. 설문조사를 한번 했었어요. 그러니까 주주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번 해서 예. 그러니까 주주들의 찬성이 있으면 진행한다, 없으면 안 한다. 예, 결국 이제 좀 반대 의견이 좀 많아서 안 하기로 하고, 근데 아예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기업 가치를 끌어올려서 할게라는 걸로 이제 일단 바뀌었죠. 예. 네. 근데 요거는 뭐 저는 개인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예전에 얘기를 많이 했던 거였는데요. 왜냐하면 이게 분리해 놓은 상황 속에서 말들이 많았어요. 의심의 연출도 많았고. 네. 이 셀트리온이 계열사 간 서로 뭐 주고받는 게 있지 않았냐 이런 얘기 많았기 때문에 이거는 뭐 저는 하는 쪽으로 바랬는데 지금 안 되고 있는 건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두산하고 SK이노베이션은 지금 현재 진행형이잖아요. 두산 박계가 로보틱스, SK이노베이션과 SK이너스요. 근데 저는 이 내용은 여러분 다 아실 거고요. 그리고 SK이노베이션과 SK이너스는 지금 현재 주식매수 청구권 행사를 할 거냐 말 거냐 개인들이 지금 이제 하고 있어요. 요것 그냥 시황과 상관없는 얘기를 잠깐 할게요. 네. 내가 어떤 주식을 들고 있잖아요. 주식 매수 청구권이 발생이 돼요. 네. 근데 그냥 냅두는 분이 되게 많아요. 그냥 두는 분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그냥 지나가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체크를 좀 해주십사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요. 제가 생각하는 상식적으로 자기 주식이니까 자기 주식에 이런 일이 발생이 되면 내가 이걸 행사하느냐 만약에 행사하지 않는다면 또는 행사한다면 어떤 불이익이 있고 이런 부분도 좀 체크를 좀 해볼 필요가 있는데 제가 왜 얘기를 들으냐면요. 이런 일들이 생기면 증권사에 있는 업무팀에 있는 직원들이랑 또는 그 증권사 직원들이 하루 종일 전화를 해요, 이걸. 그 사람들한테. 네네. 하루 종일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하루 종일 이것만 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그 이게 법적으로 해야 되는 거냐 내가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런 건 아니지만 서비스 차원으로도 한다 그러는데 근데 전화해보면 대부분 다 모르고 계시는 분도 많아요. 그런 부분 좀 아셨으면 좋겠다. 이게 여러 고객들한테 똑같은 얘기 계속 할 거 아니에요. 계속 하는 거죠, 계속. 이런 거는 인공지능 하면 좀 괜찮지 않을까? 근데 또 어투나 뭐 또 질문도 하실 수 있으니까 거기서 네. 네, 뭐 그런 뭐 여담을 잠깐 했고요. 근데 저는 이 내용보다도요. 제가 이제 증권 업계에 있으면서 우리 시장에 대한 의견을 좀 말씀드려볼게요. 볼게요. 지금 현재 이 이견이 일어나는 건 합병 비율 등의 이견으로 감독원 및 투자자들이 제동을 걸고 있다. 여기까지 했는데 그 뒤에 게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거 제 의견을 쓴 겁니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한편으로는 성장을 해야 되고 한편으로는 재무 안정이 필요한 거잖아요. 지금 두산 밥객과 두산 로보틱스가 그거지 않습니까? 한쪽은 성장인 거고 네. 한쪽은 이익이 늘어나서 재무 안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계속 이끌고 가기 위해서는 이런 합병이 필요한 거잖아요.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되죠. 네. 그런데 보유 주식만 갖고 있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내 주식의 가치가 중요하지. 그렇죠. 그 그룹이 더 좋아지고 안 좋아지고가 나하고 별개이지 않냐. 궁극적으로는 뭐 좋다 하더라도 시너지가 네. 있다 하더라도 지금 당장은 나하고 별개이지 않냐는 이해관계가 다른 거지 않습니까? 네. 그 밑에 또 하나 읽어볼게요. 기업은 시너지와 사업 연속성이 중요한 거예요. 그룹은. 그렇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투자자는 그런 거 필요 없어. 나는 내가 투자한 그 기업의 명확한 이익 성장이 중요해. 이렇게 이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중요한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시장과 우리나라의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잡음이 생기는 이유가 명확하게 나오는 거예요. 뭐냐? 기업이 투자자들의 이익 가치를 추정하면서 가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잖아요. 네. 반대로 그렇기 때문에 그게 선행됐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기업이 이런 행위를 할 때 결국은 그 그룹의 사업 연속성이 있고 내가 투자한 기업이 더 좋아질 거고 이런 시너지가 일어날 거라는 믿음과 신뢰가 없는 거예요. 그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지금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먼저 제 개인적인 결론 생각을 말씀드리면 이런 일들이 계속 노이즈가 발생이 되고 시끄럽게 회자된다는 얘기는 발전할 수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런 과정이 지금 우리 금투세 논란 이런 거 하는 것처럼 네. 저는 이런 것들이 다 우리 시장이 성장할 수 있는 과정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고 해서 생각하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저는 보고는 있습니다. 이런 일이 이렇게 벌어지는 게 네. 시끄럽기는 하지만 그런데 기업들도 이런 일이 벌어지는 상황 속에서는
확실히 달라져야 되는 부분이 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냥 무작정 한쪽만 어떤 쪽만 뭐 좋다 나쁘다라고 평가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네.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런 거죠. 두산 밥켓을 갖고 있는 사람이 두산 로보틱스하고 하면은 두산 로보틱스는 얘들이 시가총액이 비슷합니다. 두 개가. 근데 말도 안 돼. 두산 밥켓이 훨씬 이익이 높은 기업이잖아요. 네. 얘는 성장주고요. 그러면 밥켓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불합리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들은 뭐냐면 우리의 그룹들은 우리나라의 기업들은 성장의 과정 속에서 계열사들이 깔려 있는 상태에서 계열사 간 재무 보완을 상당히 많이 그동안에 해왔어요. 네. 근데 미국이나 글로벌 기업들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럼 애플은 뭘로 돈 버는지 알죠. 네. 뭘로 돈 벌고 뭐가 지금 만약에 매출이 안 되면 뭐가 손실이라는 게 명확하지 않습니까? 네. 네. 그 3조 달러가 넘는 그러한 큰 기업도 아마존도 명확하고 엔비디아도 명확하고 마이크로소프트도 명확하게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기업을 보면 이쪽을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제가 자주 비판한 카카오. 주력이 뭐야? 그래서 뭘로 돈 벌어서 뭐라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문제가 생기는데 어디서 문제가 생기는 거야? 라는 게 명확하지 않아요. 뚜렷하지 않아요. 네. 맞아. 이번 참에 이런 거를 해야 된다. 그래서 감독원에서 제 돈 걸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분들은 찬성하고 어떤 분들은 반대할 수 있겠지만은 이번 이런 노이즈가 발생이 되는 참에 이것도 한번 가끔하게 뭐 막 자꾸 오히려 시끄럽게 해서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이걸 한번 보면서 네,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진짜 그건 들으면서 진짜 많네. 뭘 해서 돈 버는지 뭐가 제일 핵심이고 몇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전혀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런 기업들이 이모티콘 많아요. 팔아서 돈을 버는지 선물하기로 돈을 버는지 모르겠어. 그 명확한 뭐 SK 이노베이션 뭐 이런 데도 그렇지만은 SK ENS는 사이즈는 작지만 알짜 회사잖아요. 얘는 그쵸. 더 훨씬 알짜 회사입니다. 그 SK 이노베이션 성장소도 있고 더 큰 회사이긴 해요. 근데 이거는 뭐 이제 통과돼서 지금 이제 표 대결로 하는 거잖아요. 지금 총권 들어갔으니까 그렇긴 하지만 다 해. SK 이노베이션에 내가 투자한 사람은 SK 이노베이션의 핵심 사업을 가지고 얘가 성장을 해서 이익이 얼마큼 나고 요런 성장 스토리를 가지고 나 투자했잖아요. 네. 중간에 근데 뭘 떼내고 뭘 붙이고 한데 계속 너무 어렵잖아요. 계속 쪼개고 계속 붙이고. 네, 아. 어렵잖아요, 이건요. 뭐 그런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예. 그래서 우리 투자할 때 굉장히 어려워서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 개인적인 의견, 여태까지 했던 제 투자 방법 중에 하나는요. 그 내가 판단할 수 없는 이슈가 있는 종목들 있잖아요. 네. 아 이렇게 될 것 같아. 뭐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그러면 아예 말이 있는 거는 안 하는 게 낫다, 그죠? 안 하고 깔끔한 걸로 그냥 하는 게 낫다. 네. 네,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그걸 막 어떻게 될지 막 고민해가지고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될 거야, 거기에 맞춰 투자해야지. 그럴 생각이면 다른 그냥 명확한 기업 분석해서 하는 게 낫지 않냐. 그러네요. 그게 뭐 훨씬 저는- 효율적이겠네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 네. 있습니다. 여섯 번째 뉴스는 지금 우리의 현실인 것 같아서 여섯 번째, 일곱 번째 뉴스를 좀 가져왔습니다. 아파트는 못 사서 난리 오피스텔 상가는 분양취소 소송의 몸살이다라는 뉴스가 좀 있습니다. 생활형 숙박시설 이게 2020년 팬데믹 이후에 이게 뭐 레지던스나 이런 거 얘기하는 네. 거예요. 네. 거주가 가능하다 했는데 지금 불가하다라고 정부에서 그랬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야 그러면 뭐냐 우리는 거주 가능하다고 했는데 그리고 또는 거기서 거주 가능하다고 한 걸 가지고 어떤 분양 사업을 하거나 이런 거 하고 싶은 사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상가도 보장 수익률보다 낮은 임대료 또는 부실 시공, 대출 축소로 잔금이 불가하고 오피스텔도 부실 시공이나 할인 분양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분쟁이 1천 건이 넘다고 합니다. 시흥 지역의 한 상가는 140실이 집단 소송 중이고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거든요. 그 밑에 또 뉴스는요. 서울 전역에서 상업용 오피스텔 매물이 쏟아지고 있다. 상반기에서 강남권에 요거는 조그만 데 빼고 큰 것만 갖고 얘기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이거는요. 두 번째 뉴스는요. 상반기 강남권에 머물렀던 매물이 광화문 서울역 부근으로 확대되고 있다. 국민일보의 뉴스는 상가의 몰락 망해서 나온 경매 매물이 11년 6개월 만에 최다다. 7월 전국 법원에서 진행된 경매 건수가 2,294건, 전년 동기가 한 1,059건.
고금리와 경기 침체 장기화와 공급 과잉으로 인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지금 있거든요. 이거 되게 심각한 겁니다. 이게 우리 주식 제가 97년 12월에 디폴트 선언했습니다. 우리나라 IMF 외환위기 네, 때. IMF 때. 예, 네. 예, 예. 97년 1월에 지금 이게 이렇다는 건 아니고요. 97년 1월에 이런 뉴스가 많이 나왔어요. 97년 1월에 이런 뉴스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이런 뉴스가 나와서 나하고는 별개의 문제야. 뭐 그쪽은 그렇겠지. 나는 그냥 아파트는 뭐 그냥 막 올라가오니까 나는 이쪽에 하면 되겠지. 뭐 그쪽 사람은 고생 좀 하겠네. 이런 게 아니에요. 이런 문제는. 그래서 이런 뉴스가 이 뉴스 보도가 많이 나온다는 얘기는 경계 심리를 좀 가져야 되는 거고요. 특히 이쪽에 관계되는 정책을 하시는 거 아니면 공무원분들은 이건 꼭 이거 짚고 넘어가야 되는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 네네네. 그 말씀 좀 드리겠고요. 상가 오피스는 진짜 심각한 것 같더라고요. 네. 네. 우리 한국의 개인 투자자와 기관 투자가들의 해외 투자금을 봤더니 한국은행 국제 투자 대조표에서 발표한 겁니다. 6월 말 기준 잔액으로 6,920억 달러로 920조 원에 됐다고 합니다. 뒤에 억을 뺐네요. 920조 원. 920조는요. 우리나라 연기금이 얼마입니까? 우리나라 천조. 예, 1,000조 갔다 안 갔다 막 네네. 그랬잖아요. 네. 근데 이게 지금 물론 연기금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연기금까지 다 포함해서 어마어마한 거죠. 근데 왜 이렇게 늘었나 봤더니 올해 실제로 매수한 실매수가 약 39조 정도 되고요. 네. 보유했던 주식의 평가 차익이 53조나 늘었답니다. 미국이 그렇게 올라서 어마어마하게 는 거예요. 진짜 엄청나게 많은 겁니다. 진짜로 엄청나게 많은 금액이 우리한테 있고. 근데 이걸로 인해서 생각을 해보면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을 거 아니에요. 그만큼 우리나라에서 돈이 빠져나가 있는 거잖아요. 네. 우리가 왜 이런 얘기 하잖아요. 한 국가 경쟁력 얘기할 때 해외에 직접 투자금, 간접 투자금이 우리나라 얼마큼 들어오냐를 맨날 따지잖아요. 네. 우리는 지금 계속 나가고 있다는 거잖아요. 계속 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부정적이고 우려를 하는 목소리가 있는 반면에 또 우리 경상수지를 계산하는 그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은 해외 주식 증권 투자 배당 수입이 6월 말에 25조 원이 들어왔대요. 저건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경상수지 흑자폭 확대에 상당히 기여를 했다. 네.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돈이 이렇게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마지막 화면만 그냥 보겠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코스닥에 150 종목들 중에서 네. 최근 6개월 수익률이 플러스인 종목. 제가 어디 이게 돌아다니게 지금 캡처한 겁니다. 이거는 네. 어디 뭐 근거 그런 것보다도 플러스 종목 비율이거든요. 이 비율이 지금 여기 2024년 7월이잖아요. 이게 지금 80% 90% 됐을 때가 2023년 5월 요 때는 한 80% 정도가 6개월 동안의 플러스여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6개월 동안 플러스인 게 20% 살짝 넘어요. 그 얘기 뭐냐면 10개에서 7개는 최근 6개월 동안 다 마이너스라는 거예요. 네네네. 지금. 왜 그러냐? 왜 지금 7번 뉴스하고 연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유동성이 없네, 뭐. 유동성이 없는데 그런 말씀 좀 드리는 겁니다. 카지노 확률보다 낫네요, 코스닥이. 예? 카지노 확률보다 낫아. 아 그래요? 49대 51이잖아요. 카지노는 적어도. 아, 네. 그래요. 안 가봐서 모르겠네. 많이 해보셨어요? 아니 네. 자 우리 박병창 이사님과 함께한 시간이었고요. 예. 내일 아침도 잘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이제 테슬라 얘기하겠습니다. 박근영, 이선영, 서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